그 용어들이 이제 좀 나와요. 근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안 다루는 그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17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지문에 보면 승역지하고 요역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밑줄 좀 그어주시고, 승역지하고 요역지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거기다 좀 전화요. 편익을 주는 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편익을 주는, 그게 승역지고, 그 다음에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받는 이에요. 그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익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도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접토지에서 도로를 준다 안 준다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3번이 틀렸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이용되는 택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대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아까 이 대는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공법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대가 아니라 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장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문제는 한 번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1번인데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아파트에다 몇 줄을 그어주시고, 아파트는 4계층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야? 5층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제가 중복되는 건 쭉쭉 건너갑니다. 자, 19번 문제. 부동성에다가 밑줄. 자, 위치의 고정성의 파생적 특징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보시게 되면 1번이 틀렸어요. 왜 적냐하면 밑줄,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에다 밑줄,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소유 이익이라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형성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됐다. 이것은 영속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부동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부동성이 나왔을 때 밀접한 관계는 인접성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인접성이야. 그래서 부동성과 같이 밀접한 관계는 누구밖에 없다. 시작. 인접성이야. 근데 지금 1번의 지문은 영속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틀리는 지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 지문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걷어요? 자, 1번 지문서부터 볼게요. 개별성에다 밑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토지를 동산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며, 이건 뭐야?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국지적에다 밑줄. 국지적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땅에만 미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성은 틀린 말이죠. 뭐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부동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중성에다가 밑줄. 자, 물리적 감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절대로 물리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영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곤란하기 어렵고 장기적 배려에다가 또 밑줄.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살 때는 미래를 보고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영속성에 관련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영속성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에다 밑줄. 이건 뭐야? 생산을 내가 하면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는 지구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절대량의 불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에 관련된 거야? 부증성에 관련된 거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영속성이라는 말을 해놨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어렵게 하며 균형의 성립이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부동성에다 밑줄.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보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딱 보는 순간 무슨 성? 개별성. 근데 또 틀렸죠? 자, 그럼 5번은 인접성에다가 밑줄. 자, 인접성이 나오게 되면 아까 얘는 누구랑 꼭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 부동성하고 같이 나오는 애야. 그러면 인접성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잘 봐요. 인접성은요, 하나가 뭐냐면 정의 효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좋은 거잖아. 내 지가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부의 효과가 나오게 되면 어때? 나쁘지? 그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잘 들어야 돼. 정의 효과가 발생을 인접성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이 되면 그 개발되는 땅에 대해서 지가가 올라가잖아. 맞아요? 하니까 꼭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꼭 나와야 되고, 부의 효과에서는 뭐야? 아까 시멘트 공장이 생긴다 했잖아.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머리에 띠두르고 시위하지? 그래서 지역 주민이 어떻게 돼? 협동적 필연화를 하게 된다. 이게 부의 효과야. 그래서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갖는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접성 나오면 꼭 두 가지 말이 나와야 돼. 협동적 필연화와 그 다음에 또 개발이익의 환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무슨 성? 인접성이라는 용어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인 용어들 머릿속에 담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21번 지문도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1번 지문. 부동산은 부증성에다가 밑줄. 부증성은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에다가 밑줄. 소모란 얘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성이야? 부증성이야? 아니야. 이건 뭐야?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부증성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가치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밑줄.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또 실제로 지불한 것이다. 한 개만 존재하는 게 가격이라 했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가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라는 말 나온 거 있지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며 이런 얘기를 나온 거고, 나머지 장기적 배려와 이런 얘기죠.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배려라든지 소득이득, 자본이득도 얻을 것을 예견하고서 구입을 한다는 게 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은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존재한다. 딱 그것만 보고 나서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부증성이죠. 수직이라는 얘기는 바짝 서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시작.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무슨 성? 부증성. 이해 가셨어요? 자,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부증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개별성.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인접성이라서 틀렸지?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볼게요. 자,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외부 효과에다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말 나와 있지? 그러면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개발이익의 환수가 나온다거나 협동적 필연화가 나오게 되면 무슨 성? 인접성이라는 용어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증성이라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이해 갔나요, 이거? 자, 오케이. 22번 문제 또 들어갈게요. 자, 파생되는 성질을 연결한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1번은 왜 틀렸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무슨 성? 부동성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지? 개별성이라서 틀렸어요. 2번. 자, 또 개별성이 나왔는데 거기 밑줄 자본이득, 소득이득이라는 말 나온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성이야? 영속성.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거기 뭐라 하냐면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차 시장 우리 자주 나오잖아. 이 지문 무슨 성이야? 이거는 영속성. 그치? 그러면 4번은 부증성인데 자 부증성이라고 하는 말 머릿속에 담아야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토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야. 자, 그러면 이 부증성에 대한 것 좀 더 머릿속에 담고 들어갈게요. 부증성은 절대량의 불변이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 부증성에 대한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잘 써야 된다 했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 집약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것도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부증성.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 자, 도심에는 고층화 현상이 일어나고 집약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부증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부증성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나오고 협동적 필요나 나오게 되면 아까 내가 무슨 성이라고 그랬지? 인접성이라고 했잖아. 그지? 어때? 지금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나온 말이 또 나고 나온 말이 또 나고 막 이러잖아. 그게 사골 지문이야. 이 지문을 담는 게 우리가 중요해. 아까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하고 쉬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풀이를 혼자서 막 푸는 것도 빨리 풀고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 혼자서 푼다고 하면 이 시간에 의미가 없어. 맞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핵을 짚어주고 맥을 짚어주는 거야. 왜 틀리는지를 설명을 알아야지만 돼. 저는 제 공부하는 스타일은 그런 얘기예요. 독서실에서 많이 앉아있는 거 효과가 없어.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많이 앉아있는 거는 공부하는 패턴이 잘못됐어. 집중을 하더라도 3, 4시간 동안에 바짝 하는 게 좋은 거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야. 100문제를 풀었는데 남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문제를 100문제 푸는 것보다는 10문제를 정확하게 놓고 문제 핵을 짚어내는 게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풀이를 하면서 쭉 읽어주면서 의미 없이 그냥 1번, 2번 다 불러주게 되면 아마 혼자 풀어야 될 거야. 맞지?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뭐가 틀렸다는 거 딱딱 짚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담을 수 있다면 오늘의 학습 효과는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에다가 몇 줄.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부동성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에다 몇 줄? 자, 한정된 땅에 미친다는 게 부동성이죠. 자, 국지성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고 그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지성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부동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 영속성에다가 몇 줄?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특성을 가지므로 자, 공간으로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며 가치 보존을 요소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집약화에다가 밑줄. 아까 내가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부증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 지금 뭐라고 나왔어? 영속성 설명하면서 집약적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래서 틀린 거야.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집약적, 고층화 이런 얘기는 토지가 뭐해서 부족해서 또 지가가 비싸서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성? 부증성이야. 이해 갔죠? 자, 그래서 틀렸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각각의 지역의 지가는 같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서의 전문평가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어서 공급을 독점화한다. 에다 밑줄. 독점화한다. 자, 개별성 때문에 독점화가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 자, 잘 봐요. 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 저는 인천에 살잖아요. 그러면 천안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 천안 사람이 제일 먼저 알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유지야. 막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 그 정보가 딱 됐을 때 그 땅을 사, 안 사? 사지. 근데 나 인천에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독점화를 나타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독점화도 무슨 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개별성을 뜻하는 말이다. 용어 좀 담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니을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라 본래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자, 지구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 수억 광년서부터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구는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본래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절대량의 불변, 지구는 늘릴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증성. 맞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맞았어. 그래서 매립이나 산지계간에다가 밑줄. 질문 들어갑니다. 매립이나 산지계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다? 물리적 공급을 하는 행위다. 경제적 공급을 하는 거다. 경제적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거기다 밑줄. 부증성의 예외이다 에다 밑줄 그시고, 이거는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산지, 계간이나 매립지 뭐 이런 것 등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야. 부증성은 지구는 절대 늘릴 수 없어. 알겠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부증성의 예외이다가 아니라 뭐라 한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에 자, 관한 내용이다라고 나와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증성 자체는 절대 지구는 늘릴 수가 없어. 예외 자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위치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는 부동성으로 인해 고정되어 있고, 인문적 측면에서는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 밑줄 좀 가볼게요. 물리적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고정이라고 나와 있고, 인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성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인문적에다 밑줄 가변성.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얘기는 국지적으로 미치고 고정되어 있고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누가 개입을 해서 만든 행위라고 그랬지? 인간이 개입을 해서 만든 게 인문적 특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자, 물어볼게. 천안의 땅을 서울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우리 서울에 있던 정부 청사가 어디로 내려갔어? 세종시로 내려갔잖아. 서울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역사에 보면 개성에 있는 게 우리가 수도지에 있는 것을 한성으로 해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위치는 가변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인 땅은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미음번은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지문만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5번인데 거기 개별성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개별성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냐면 일물이가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서 그 지역별로 해서 독점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성에는 비표준화, 이렇게 해서 조직화 이런 말도 우리 들어봤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비독점적이라는 말 나와 있지? 그다 밑줄 하고 틀렸어요. 개별성은요, 지역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지역 유지가,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지역 유지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독점적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지? 비독점적이라는 말 왜 틀린지 아시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도 들어갈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1번이 정답이네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에다 밑줄. 자,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 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지역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이라는 얘기는 정보 비용을 얘기하고요. 또 정보 비용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초과 이윤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무슨 이윤이 발생을 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어 공급을
자,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 없으니까 맞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을 받는 거 맞죠? 그래서 제약을 받으면서 그런 땅들이 귀해 안 귀해? 귀해. 천안 땅은 오로지 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비탄력이야 탄력이야? 비탄력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맞는다 나와 있지?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인데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야. 그러면 2번서부터 쭉 한번 틀린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번에 보니까 토지 공개념에다 밑줄. 아까 토지 공개념은 왜 생긴 거야? 땅이 워낙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쓰라.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건 최유효 이용이고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 공개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얘 뭐라고 했어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있어? 없잖아. 부부, 연계, 인이 자연적 특성이야. 그럼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틀렸지? 그럼 물어볼게. 토지 공개념 하면 무슨 성이 나와야 돼? 부증성. 이렇게 나와야 돼. 3번. 부동성에다 밑줄. 자, 거기 보면 지역별 부분 시적 분석보다는 일반 시적 분석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물어볼게. 지역별 부분 시장하고 일반 시장하고 어느 게 더 유용한 거야? 자, 거기 보면 보다는 일반 시장 분석이 더 유용하다 그랬는데 틀렸지?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보다는 부동성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유리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됐다. 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지역보다는 일반 시장이 보다 유용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바뀌었어.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부동성에다 밑줄. 일물일가는 틀렸지? 이거는 뭐야? 이건 개별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에다 밑줄. 자, 위치의 가변성은 누가 만든 거야?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문적 특성에 해당이 된다 했잖아. 맞죠? 근데 얘 뭐라 그랬지? 인문적 위치보다는 물리적 위치가 더 중시된다 그래서 틀렸지?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 28번 문제 볼까요? 28번에 보니까 배려의 장기성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순서별로 물어본 거야. 그럼 앞에가 자연적 특성이 나와야 되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인문적 특성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얘기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성? 영속성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개념에서 투자를 해? 그냥 무조건 땅이면 사는 거 아니지? 그럼 내가 땅을 살 때는 아까 획지에서 제가 무슨 설명했어? 용도를 보고 땅을 산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보고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반 원칙 또는 지도 원리에 대한 데서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게 자, 1번 문제입니다. 지금 38페이지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는데 5번이 틀렸는데 거기 안정성 원칙이란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게다가 밑줄. 자, 물어보겠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머릿속에는 얘는 뭐뭐가 있는 거다. 시작. 법, 경기. 그래서 생각이 많은 애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견고성에다 밑줄. 자, 견고성은 기술적 측면 맞죠? 자, 그 다음에 등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에다 밑줄. 틀렸지? 권리관계는 아까 내가 뭐에 관련된 거야? 법률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가격의 적정성이라고 나오자 밑줄. 틀렸지? 그럼 가격의 적정성은 뭐에 관련된 거야? 경제성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거. 이제 눈에 보여야 돼, 그런 지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3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에다가 밑줄 잘못된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 정답이 2번이 틀렸는데 거기다 임장 활동에다가 밑줄. 자, 물어볼게요. 임장 활동은 어떤 것을 임장 활동이라 하지? 시장 조사하는 거잖아. 그럼 왜 시장 조사하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에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대구에 땅 좀 사러 가려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천안에서는 대구의 땅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둘이 어디까지 가야 돼? 대구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구까지 직접 가는 것을 우리는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대구의 땅은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이야? 부동성이거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증성이라다 밑줄 그시고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부동성이라고 해주셔야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련돼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주체가 누가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지? 자연이 그냥 나 팔아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자, 주체는 누가 되는데? 인간이야. 하지만 객체는 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중개행위를 하는 거야? 부동산만 하는 거야? 아니야. 사람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대인 활동과 무슨 활동을 같이 한다? 대물 활동을 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우리 부동산학은 뭐하고 뭐를 같이 한다고? 시작. 대인과 대물을 같이 하는 게 중개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번의 지문에는 지문에 먼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주체는 인간임으로까지는 맞았어. 근데 무슨 활동만 가진다고 그랬어? 대인 활동만 가진다고 해놨잖아.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놔야 된다. 시작. 대물 활동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41페이지에 정답 및 해설 나온 거 있죠? 41페이지 정답 및 해설 나온 거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표 하나 나온 거 있죠? 그러면 그 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업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중분류에서는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눈 게 중분류고, 그 다음에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 좀 넣어볼게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라고 하는 말이 바뀌었어. 2017년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4번 이렇게 하고 나와 있잖아. 옆에 있어요. 지금 어딘지? 거기다 밑줄을 쭉 그시고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이거 예전에 과거에 기출시험 문제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17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이 18년도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좀 걸어놓고 꼭 좀 눈도장 찍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딘지 찾고 있죠? 찾았죠? 예, 그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자, 부동산 활동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그러는데, 자, 우리 그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1차 수준, 자, 우리가 부동산 할 때 1차 수준이 누가 하는 거야? 본인 개인이 하는 거잖아. 맞죠? 다시 본인 개인이 하는 거 맞죠? 자, 2차는 누구야? 중개사. 맞아요? 3차는 누구야? 평가사죠? 맞아? 전문가.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수준은 일상 업무 활동을 다루는 사람에다 밑줄을 거주시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중개사를 얘기하는 거야. 틀렸지? 그 다음에 2차 수준은 자신을 위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네. 그지? 1차, 2차가 바뀌었어. 3차는 전문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쭉 훑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한 문제로 들어갈 때는 제가 쭉쭉 훑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학은요. 자, 부동산학은 자, 머릿속에 담아두실 것이 자, 항상 이론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부동산학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론과 실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학문이잖아, 이것도. 그죠? 여러 잡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했냐면요. 과학성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는 우리가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의 기술성이 바탕이 돼야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은 이론과 실무를 얘기하는데 이론은 무슨 성에 근거하고 과학성에 근거하고 실무는 뭐에 근거했다? 기술성에 근거했다는 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실무를 근거로 하는 데 있어서 자, 제가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현상,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거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사고 파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뭐라 한다?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사고 파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부동산 토지를 사게 됐어요. 그러면 물리적이죠? 토지라는 만질 수 있는 게 생겼잖아. 물리적이야. 만질 수 있다는 게 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 기술적인 거지? 왜? 건설 건축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이 땅과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 경제적인 거지?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내가 필증이 떨어지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건 뭐야? 법률적. 그래서 이 활동에 사고 파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현상에 미쳐.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떤 게 있다? 크게 시작. 법경기에 현상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과 활동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한 연구 대상이야? 시작.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이다. 그럼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뭐하고 뭐가 있다? 시작. 활동과 뭐가 있어?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시작. 활동과 현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을 잘 나타내는 것은 거기 보면 박스로 펴놨지만 가나다라 다 해당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 들어갑니다. 문제 잘 보고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물어볼게. 여기다 밑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켰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알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단기적으로 해서 정착시킨 것은 우리가 분산식 무슨 뭐 중점식 되게 많죠. 한데 우리는 무슨 식? 시작. 종합 응용과학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다. 정답 몇 번? 5번.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복합 부동산에다가 밑줄. 질문. 복합 부동산은 뭐고 복합 개념은 뭐야? 이게 나와야 돼. 여기 봐. 복합 개념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시작. 법경기야. 복합 부동산은 시작. 토지와 건물이야. 용어 모르면 안 돼. 그럼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어? 시작.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토지와 뭐라고 해야 돼? 건물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틀린 게 2번이 틀렸는데 부동산을 법경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틀렸지? 그러면 이 법경기를 얘기하는 것은 뭐야? 시작. 복합 개념이지. 그러니까 용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복합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작. 토지와 건물이야. 복합 개념은 시작. 법경기야. 이제 용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문이 있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소유권에다가 밑줄 좀 거주시고요. 아까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12조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디에 미친다 그랬지?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입체적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이 되며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가 거기다 밑줄 거의 모든 나라의 지배적이다에다가 밑줄 이런 엉뚱한 얘기 나오는 거 알겠죠? 이건 나라마다 다 틀려 알겠죠? 지배적일 수 없어. 각각의 점유물에 대해서 내가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터무니없는 얘기 때문에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인데 거기에 선형주의에다가 밑줄.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왜 샀니? 라고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토지를 왜 샀니? 그러게 되면 내가 이용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토지를 왜 어떻게 이용할 건데? 그랬더니 나 건물도 짓고 건물도 지으려고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경작도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표수를 이용하려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시작. 건물을 지으려고. 두 번째는 농사 지으려고. 세 번째는 지표수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표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물이야, 물. 알겠어요? 그럼 물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 선용주의하고 뭐가 나와 있다? 유역주의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선자는 먼저 선자거든. 그래서 선용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쓴다는 얘기거든. 이 용자는 사용할 용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귀할까 흔할까? 귀한 데서 쓰는 거야. 먼저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약수터에 가면 물을 어떻게 먹어? 마구잡이로 먹어? 줄 서서 먹잖아. 그게 바로 선용주의야. 그래서 물이 귀해서 알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 갖다 물을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선용주의야. 그럼 유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을 가다 놓고서 다 각자 쓰는 거야. 물이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저수지에다 크게 물 담아 놓고 논에다가 물 대서 농사 짓잖아. 그런 것을 우리는 유역주의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선용주의는 먼저 선자야. 알겠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쓴다는 게 선용주의야. 그런데 지금 설명에 뭐라고 나왔는가 볼게. 선용주의에 따르는 경우 지표수는 유역지를 소유한 인접한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줄 골고루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골고루 사용하는 것은 뭐야? 이건 유역주의를 설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지문 좀 보시라고 제가 지문 봤어요. 넘어가.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정착물에 관련된 거 시험에 정착물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착물 문제를 좀 자주 풀어주니까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정착물을 문제상에서 정착물은 부동산이자 설비라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고 분명히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 지문에다 밑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거야. 자, 그러면 주택의 고정된 창문에다 밑줄. 그럼 이건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야. 맞지? 그래서 거기 정착물이다에다가 밑줄. 맞는 지문.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어떤 물건이 에다 밑줄.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그것을 정착물로 간주까지 밑줄을 쭉 커. 맞는 지문이야. 알겠어요? 자,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봐. 알겠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야?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이 정착물로 봤다는 얘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매매관계에서 누구한테 다 넘어가야 돼? 그렇지. 매수자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뭐라고 나왔어? 매도자라고 해놨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착물은 매매 관계에서 다 누구한테 넘어가?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임차인의 정착물에다 밑줄. 아까 우리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본다고 그랬어? 안 본다고 그랬어? 안 본다고 했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지문? 지금 나온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지문을 읽게 되면요. 지문이, 여기 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수업 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기출 지문을 많이 보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두세 번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 때까지, 눈에 익을 때까지 기출 시험 문제의 지문을 많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답만 보면 안 돼. 제가 기출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서 벗어나는 건 10에서 15%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껴봐야 5문제 이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출 지문 가지고 살짝 바꾸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사골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 지문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어때? 나온 지문이 또 나고 나온 지문이 또 나고 막 이러잖아. 그 지문을 눈도장 찍는 게 학습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알겠어요? 자, 그런 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봐. 4번 지문. 정착물이나 원래 동산이었으나 이런 얘기 나왔지? 맞는 얘기죠? 동산이었으나 거기다 밑줄. 항구적 설치에다 밑줄. 자, 항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항구적이라는 얘기는 오래 가는 것을 항구적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항구적 설치했다는 얘기는 아예 고정시켜 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야. 그치? 그래서 부착에 대해서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게 바로 정착물의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맞는 얘기. 임대인이 임대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가스보일러 이건 정착시켰잖아. 맞아요? 그래서 정착물이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에 들어볼게요. 법률적 측면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여기 잠깐 고개 들어봐요. 자, 우리가 법률적 측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유권 관계가 항상 나와. 알겠어요? 소유관계, 권리관계 뭐 이런 게 법률적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 타당성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이 정답인데요. 민법상의 정착물 중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착물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독립정착물과 자, 뭐가 있어? 종속정착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독립정착물이라는 얘기는 누구와 독립을 했다는 얘기야? 토지와 독립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아니면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하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말과 종속정착물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거야. 그럼 종속정착물은 등기할 때 뭘로 등기가 되는 거야? 토지로 등기가 되는 거야. 종속이라는 얘기가 뭐야? 그 안에 딸려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종속이라는 얘기는 토지에 귀속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종속 정착물은 토지로 등기해. 알겠어? 그럼 독립정착물이라는 얘기는 토지와 독립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토지와 독립했으니까 토지 등기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냐면 건물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따로 등기하잖아. 그리고 재산세도 따로따로 나오지?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질문. 건물만 독립정착물이었어? 아까 우리 막 문제 읽다 내가 가로쳐라고 했던 거 기억나? 명인방법에 의해서 하는 경작성분 뭐 쭉 나온 거 있지? 걔네들도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독립정착물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할게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 4번. 민법상의 정착물 중에서는 거기다가 네모 박스 쳐. 건물만이라고 나와 있지? 그게 틀렸어. 건물만 등기하여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지? 건물만 하는 거야? 아니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시작.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그것도 포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찍을 때 잘 모르잖아. 그럴 땐 뭐뭐만 한정되는 거 있잖아. 그건 10문제 중에서 8개가 다 틀린 지문이야. 2개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알겠죠? 뭐뭐만 한정다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이런 말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색안경을 끼고서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16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2번 지문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건물이나 수목, 교량 등의 토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서 거기다 밑줄 좀 거줄래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함에다가 동글뱅이 해주고. 자, 물어볼게. 컨테이너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 알겠어요? 컨테이너 뭔지 알죠? 그 다음에 판잣집 이렇게 나와 있지? 박스, 뭐 가식 중에 수목 이런 게 있는데 정착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 알겠어요? 얘네들은 정착물에 제외되는 사항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 자 4번 지문만 살짝 볼까? 물어볼게. 매매, 임대차 등의 권리관계. 그러면 이건 법경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 법률적. 맞지? 그 다음에 투자평가는? 경제적. 이제는 좀 감정 잡을 수 있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17번 문제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17번에 경제적 측면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자, 요게 타당성이 없는 지문이 몇 번이냐면 정답이 5번입니다. 그 5번 지문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는 에다가 밑줄. 밑줄 걷어요. 자, 비록 생산비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며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하며까지 딱 끊어. 앞으로 제가 끊어.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 알겠죠? 끊었어요? 물어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 하지? 그럼 물어볼게. 토지는 항상 부족해 남아?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기 봐. 지구상에서는 인간과 토지 중에서 자, 인간은 토지를 막 보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하잖아. 근데 우리 지구는 한정적이지? 그러면 물어볼게. 수요와 공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사려는 사람을 우리는 수요라고 하잖아. 근데 땅은 공급이야? 그럼 물어볼게.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공급의 희소성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러면 자, 누가 땅을 사려고 할까? 공급자가, 자, 토지가 아니면 사려는 사람끼리 경쟁이 붙겠지? 그러면 이건 수요자 경쟁이 되겠어? 공급자 경쟁이 되겠어? 수요자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공급자 경쟁을 야기한다라고 해서 틀리는 지문이 된 거야. 공급자는 토지는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서로들 땅을 갖다가 인간들한테 주려 하지 않아. 맞지? 땅을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지 땅이 지가 공급을 하려고 경쟁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얘기 알아두시고 1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도로에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 맹지. 맞지? 그 다음에 봐봐. 지가 상승으로 해서 장기간 방치했다라고 나왔지? 그럼 이건 뭐야? 공한지. 딱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물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제가 물어볼게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낮이는 에다 밑줄. 갱지와 저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는 밑줄. 공법상의 규제를 기준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에다 밑줄을 쭉 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아까 공법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구를 기준해서 나지와 갱지, 저지로 구분해서 사법상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했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공법상의 규제라고 해놨지? 그 말이 틀린 거야. 이제 눈이 띄어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인지 지문 딱 보는 순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나지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지와 갱지, 저지. 얘네들은 뭘로 구분한 구분이다. 시작. 사법상에 구분한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기출지문이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2번에 보면 획지는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경제상이라고 그랬어, 법률상이라고 그랬어. 경제상,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비슷한 토지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획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개념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을 볼게요. 유휴지에다가 밑줄.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했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이건 무슨 지야? 공한지지? 근데 얘 유휴지라고 해서 틀린 거야. 자,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 볼까?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을 맹지라 하며 건축 제한이 존재되지 않는다. 틀렸지? 맹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최원방권. 자, 이 5번 지문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줄래요? 참 어려운 지문인데.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한계지에다가 동글뱅이. 그러면 최원방권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최원방권은 뭐냐면 내가 최대한으로 땅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최원방권이야. 알겠어요? 내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고?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최원방권이야. 그래서 거기 한계지에다 동글뱅이 치라고 했잖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택지라고 적고, 택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택 택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최대한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기억나시죠? 차액지대설이 뭐야? 우둥지하고 열둥지로 구분했다 그래서 차액지대설이잖아. 그러면 리카도가 말하는 한계지는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걸까? 열등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열등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 리카도는 농업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열등지는 생산한 내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소득이 제로가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면 앞전에 얘기했던 최원방권에 있는 한계지와 알겠습니까? 리카도가 말하는 한계지는 달라.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 지금 서로 뭐 하다고 그랬어?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해서 틀린 얘기야. 앞에 전자에 얘기하는 것은 택지를 개념에 얘기하는 거고, 리카도가 얘기하는 것은 열등지에 관련된 얘기야. 농지에서도 생산이 전혀 안 되는 비옥한 땅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자, 21번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부동성에다가 밑줄. 자,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부동성에 관련된 거야.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토지의 양호한 위치를 선하며 위치의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위치의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가치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은 어디에서 배웠어? 감정평가에서 배웠었죠? 13가지 중에서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적합의 원칙은 뭐야?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 봐요. 적합이라는 얘기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고소득자가 고급자재로 해서 자 건축을 하였다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없지. 그거 기억나지요? 이게 적합의 원칙이야. 그럼 그 지역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땅에서 고소득자가 들어왔잖아. 이것도 적합의 원칙이고, 아까 내가 부동성 나오면 항상 짝꿍이 누구라 나와야 돼? 인접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 이게 다 매칭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 이 논리를 알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다시 부동성의 짝꿍은 누구라 그랬어? 인접성이야. 인접성은 외부의 환경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고 3번이 정답이네요.
감정평가 시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 토지 이용이라면 이런 얘기는 뭐야? 이 주변에 있는 땅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야.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즉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야.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자,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지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잖아.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었잖아. 아까 내가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고소득자가 고급 자재를 해서 건물 자재를 지었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잖아. 그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야. 이런 것 등이 제대로 가격을 못 받았지? 이거는 기능적이 아니라 뭐란다?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기능적 감가는 어떤 걸 기능적이야? 설계나 디자인이나 건물과 부적응하는 거야. 예를 들어 건물은 막 10층짜리인데 입구가 좁게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등이 기능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성에 의해서 통제 대상이 되고 조세 세원이 되거나 또는 5번 지문에 보면 인접성과 지역 분성을 필요로 한다. 맞지? 자, 항상 부동성 나오면 인접성 짝꿍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태공원에다가 밑줄. 자, 물어볼게. 생태공원이 들어섰어. 정해효과야? 부해효과야? 정해효과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원이 들어섰잖아. 그러면 정해효과가 발생했지? 그럼 무슨 성?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원이 들어섰어. 외부 환경이 확 바뀌었네? 자, 무슨 성? 인접성. 맞아요? 항상 부동성하고 관련되는 거 누구라 했어? 인접성.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생태공원이 들어서 주택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바로 인접성이고요. 정해효과고 위치의 가변성과 수요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질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에서 인문적 특성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인문적 특성. 자, 옳지 못한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4번 지문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병합에다 밑줄. 물어볼게요. 병합이란 얘기는 뭐야? 둘이 합치는 거지? 합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병합 이용은 거기다 밑줄. 규모의 경제를 줄이고에다가 동글뱅이 하고 X. 자, 물어볼게. 규모의 경제란 얘기는 대기업이란 얘기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또 크게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물어볼게. 병합은 여기 봐요. 병합이란 얘기는 뭐야? 이런 땅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땅을 뭐 한 거야? 합친 거지?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줄인 거야? 늘린 거야? 늘린 거지. 맞지? 그럼 분할은 반대로 줄인 거네. 근데 얘 뭐라고 그랬지 지금? 규모의 경제를 뭐하고? 줄이고라고 해서 틀린 거야. 뭐라고 해야 돼? 늘리고. 그치? 그 다음에 분할 이용은 규모의 불경제를 증가가 아니라 뭐 한 거야? 감소시킨 거지. 이해 갔나요 이거? 용어 좀 담아두시라고 한 거고 나머지 질문들은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 나왔던 1번 질문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속성에 관한 것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1번서부터 볼까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국민의 사익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사익성이라는 게 뭐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국토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나라잖아요. 맞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도 밑줄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가 된다라고 나왔지. 자, 기출시험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봐. 자,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중개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윤리성이 요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시험 지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아니 파는 사람과 중개인은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지만 매수자는 뭐 없어도 된다. 다 틀린 지문이야. 셋 다 높은 윤리성을 추구하는 거야. 상식하에서 물건을 자 사야 되는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부동성 특성이 있고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 주변의 현상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관리 분석의 판단에 정보활동이 특히 요구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4번이 틀렸는데 부동산에는 부동산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 배려 결정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왜 틀렸을까? 질문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배려 나오게 되면 무슨 성? 영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부동성과 개별성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장기적인 배려라고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영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법경기 나오게 되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우리 경제론 들어갈게요. 알겠죠?